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 바다는 인류의 먹거리,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필수 자원과 친환경 에너지의 창고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출입이 바다를 통하고 다양한 해양 산업이 발달하며 해양 직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탐구하고 개발하는 해양 분야.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선박과 항만을 책임지는 해운 항만 분야. 바닷속 어족 자원을 연구하는 수산 분야. 드넓은 바다에 펼쳐진 수많은 직업들. 21세기 신해양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해양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넓고 깊은 바다를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닷속 생물에서 기후, 첨단 로봇까지 바다를 연구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바다와 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해양수산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조금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거대한 로봇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바다에서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경상북도 포항에는 로봇을 테스트하는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거대한 로봇이 여러 가지 검증을 받는데 아니, 기계를 물속에 넣네요? 고장나지 않을까요? 수중에서 건설 작업을 하는 로봇입니다. 한 9m 정도 수심을 가진 그 수조에다가 로봇을 집어넣고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방수가 잘 되는지, 물속에서도 통신이 잘 되는지, 물속에서 원격으로 제동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는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로봇들은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6년 동안 연구와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로봇을 만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 사업단의 리더 장인성 박사. 수중건설로봇은 3가지인데요. 그중 우리엘은 크기가 가장 작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해저면에 지도를 그린다거나 해저면에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 그걸 간단한 유지보수 아니면 볼트를 끼운다라든지 레버를 돌린다라든지 하는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은 우리엘보다 10배 더 큰 우리티.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해저 2,500m까지 내려가 강한 물살로 땅을 파서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땅속에 묻는 일을 합니다. 우리알은 길이 약 13m, 무게 35톤으로 가장 큰데요. 3가지 로봇 중에서 가장 최근에 탄생한 막내 로봇입니다. 수심 500m 이내의 바닷속에서 굴착기처럼 다양한 공구를 갈아 끼우면서 안반팥에 집안을 다지는 등 힘든 일을 합니다. 아주 단단한 흙이라든지 안반을 깨는 로봇들은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한 안반까지 깨어서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깐다라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에 기초를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지 공사와 달리 수중에서 하는 공사는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해양 구조물을 건설하려면 잠수사들이 직접 해저까지 잠수해서 조류와 싸우며 돌과 바위를 다뤄야 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았죠. 대신 수중 건설 로봇이 투입되면 해양 구조물의 유지 보수는 물론 전력선이나 통신 케이블, 파이프라인 매설, 단단한 흙, 안반을 깨는 일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수중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이제 전공에 있는 로봇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제어 이런 쪽에 계시는 해양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의 전공자들을 다 같이 한 곳에 이제 모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이 수중 건설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수중 건설 로봇은 작업을 할 때도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합니다.
먼저 탐사선이 음파 장비로 공사 지역의 지도를 만듭니다. 수중 건설 로봇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지상의 운영 시스템과 소통합니다. 깊은 물속에서도 위치, 수심, 방위 등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로봇이 보내는 여러 가지 영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가로 35m의 초대형 수조를 갖춘 수중 건설 로봇 실증센터. 이곳에서 수중 건설 로봇은 다양한 검사를 거칩니다. 그중 하나는 회류 수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닷속처럼 강한 조류를 발생시켜 로봇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수조에서 테스트가 끝나면 진짜 바다로 나갑니다.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동해 수심 500m 지역에서 수중 건설 로봇의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작업하는 로봇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될 날이 멀지 않은 수중 건설 로봇. 이제 해양 로봇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수중 로봇 분야는 시장은 상당히 밝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중 작업용 로봇 외에도 실제 해저에 광물을 채취하는 것도 엄청나게 저희가 앞으로는 큰 미래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수중 로봇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수중 로봇 전문가, 그런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양식입니다. 많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수십 종의 물고기들을 길러서 먹을 수 있죠. 우리가 개발한 양식 기술을 또 해외에 전수하기도 하는데요. 가까운 미얀마나 네팔, 멀리 아프리카의 알제리, 세네갈에 이 양식 기술을 전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대한 물고기를 기르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양식이 어렵기로 유명한 이 물고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푸른 물빛을 자랑하는 이곳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잠수부가 커다란 가두리 양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큰 자루에 든 고등어를 꺼내서 주는데요. 잽싸게 먹이를 채가는 녀석들. 이 커다란 물고기는 도대체 뭐죠? 자세히 보니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치, 참다랑어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빠르게 헤엄치는 참다랑어는 넓은 바다에서 사는 종인데요.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오랜 연구를 한 끝에 참다랑어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참다랑어 양식 전문가 지승철 박사. 이 정도면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1년에 몸무게가 약 20에서 많게는 50kg까지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설이 있어야만이 장기간 이런 참다랑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큰 참다랑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거대한 수조가 필요하겠죠. 이 수조는 지름이 25m에 깊이가 7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양식 수조입니다. 참다랑어를 키우는 바다의 가두리 양식장도 지름이 30m가 넘는 초대형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참다랑어 치어는 한 달이 지나야 1g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5개월이면 30cm 정도로 자라고 3년이면 약 1m 내외의 크기가 됩니다. 헤엄을 빨리 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대형의 수조라든가 대형의 가두리라든가 그러한 어떤 사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랑어는 그물에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부딪히거나 해서 많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다랑어 치어는 알에서 부화한 지 10일 이내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폐사율이 높은 참다랑어를 양식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는데요.
10년의 연구 끝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은 건강한 어미에게서 수정란을 채취하는 것이 1단계, 약 1kg까지 키워서 양식 종자로 만드는 2단계, 겨울을 나는 월동을 거쳐 한 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3단계, 성어로 만드는 4단계가 있습니다. 치어나 양식 종자 상태의 참다랑어는 넓은 외해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겨 기르는데요. 파도가 높거나 적조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물속 깊이 가라앉히고 날씨가 좋으면 띄울 수도 있는 첨단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육지와 먼 바다라서 오염도 적고 공간도 넓어서 참다랑어가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참다랑어 양식이 물고기를 키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기술을 하나하나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해서 그런 참다랑어가 우리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때 이런 연구를 해서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참다랑어를 비롯해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조사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원에 속한 전국 15곳의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이준수 박사입니다. 수산자원과 기후 변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수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바다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수산 자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양식 환경은 또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지 바다를 중점적으로 해서 연관된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준수 박사는 기후 변화 중에서도 해수 온도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1년에 6번 배를 타고 나가서 해수 온도를 측정하고 위성을 통해 먼 바다에 관한 자료를 받고 주요한 위치에 설치된 관측소에 들어온 자료도 받아서 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온도와 비교하죠. 약 100년간 우리나라 바다를 관측을 하고 모니터링한 관측 자료들을 모아서 발간을 한 자료가 바로 해양조사연보가 되겠습니다. 해양조사연보는 2013년에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 분야의 최초의 문화재로 등록된 간행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대부터 기후 관측을 시작한 우리나라. 그 기록은 해양조사연보에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 자료로 현재와 비교하는 자료로 쓰이는데요. 우리나라 기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68년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약 51년간 우리나라 바다는 수온이 평균 약 1.2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전지구 해양의 수온은 0.49도가 올랐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1.2도가 올랐기 때문에 대략 2.5도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수 온도를 처음으로 측정한 1968년. 평균 온도는 16.03도. 오르고 내리길 반복하면서 꾸준히 상승한 해수 온도는 1.2도 올랐습니다. 해양 생물에게는 큰 변화죠. 수온이 상승하면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산란 시기와 산란장의 변화도 생깁니다. 적조와 해파리가 번식해서 어업에도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해수 온도의 상승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이준수 박사.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 고수온이 발생했을 때 이 양식장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저감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밖에 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변하게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변하는 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이 높아지기 전에 양식장 물고기를 옮기거나 적조, 해파리 등 다양한 수산 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죠.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가장 필요한 연구 분야가 아닐까요?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대응을 위한 어떤 속보 또는 특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저감이 되고 좀 발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이란 바다와 바다 생물, 수중 로봇 등 해양 생태계와 수산 자원을 조사하고 연구,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연구 분야는 다양합니다. 해양 환경에서 자원, 공학까지, 그리고 수산 분야의 생명공학, 양식 산업까지 속합니다. 진로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등 다양합니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드넓은 바다는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할 것이 많다는 의미겠죠. 바다를 사랑하고 궁금한 것이 많다면 해양수산연구원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